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인간 존재의 깊고도 미묘한 지점들을 건드리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징후라는 말. 들었을 때 조금은 긴장되고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칼융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우리에게 그런 위험을 겉으로 보이는 어떤 특징이나 행동만으로 쉽게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융이 바라본 진짜 위험은 언제나 겉모습 너머 의식의 그림자에 숨어있는 내면의 움직임에 있었어요. 그가 말한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위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상태, 특히 자신의 그림자, 샤도에 대한 철저한 무지로부터 비롯돼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수치스럽게 여겼던 감정, 충동, 태도들이 있어요. 화를 내고 싶지만 참는 나, 질투를 느끼지만 아닌 척하는 나, 무력함이나 열등감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나, 이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는 무의식의 지하실, 어딘가로 밀려나 그림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융이 경고했던 위험은 자기 팽창 인플루언서, 즉 자아가 자신을 과하게 동일시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상태예요. 나는 옳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틀릴 수 없다는 믿음, 그 안에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더 큰 힘애를 들면 집단의 이념, 종교적 권위, 지식, 직책 등에 자기를 녹여버리는 자기 상실의 위험이 숨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지와 자신이 무언가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팽창된 자, 이 두 상태가 결합될 때 융은 인간이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믿어요.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해 모든 실수를 외부로 돌려요. 융은 이런 사람의 내면은 무의식의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즉, 자신이 무엇에 움직이는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망치며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대화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을 넘어서서 내 안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직한 인식을 시작으로 삼으려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의 빛 아래로 가져오는 용기를 조금씩 함께 키워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사람은 분노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가능성을 내면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대화의 마음을 열고 내 안의 그림자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은 이미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 안의 어둠을 마주하는 길로 한 발 더 걸어가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융에게 있어 진정한 심리적 위험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특성이나 행동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무지, 특히 자신의 그림자와의 단절에서 비롯되어 융은 이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시처럼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어요.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여겨 억누른 감정, 충동, 태도들을 마치 지하실처럼 마음속 어딘가에 밀어넣은 심리적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숨기고 싶은 열등감, 억눌린 분노, 말 못한 질투, 감추어진 탐욕, 또는 반대로 표현하지 못한 창의성이나 진짜 욕망 같은 것들도 포함돼요. 그림자는 악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아직 의식되지 않은 나 자신의 일부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심리적 자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부정할수록 그 힘은 무의식에서 더 강력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림자는 투사 프로젝션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옮겨붙어요. 즉,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어떤 면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하고 그걸 극단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저런 사람은 문제야. 이런 강한 반응은 실은 내 안에 억눌린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투사의 위험성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보다
내 무의식의 잔상을 더 씌워서 보기 때문에 관계가 왜곡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편견, 혐오, 집단 갈등, 희생양 만들기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투사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가 선한 쪽, 정의로운 쪽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잘못됐어. 이런 확신 속에 자기 반성과 자각은 사라지고 정당화된 공격성과 판단이 자라납니다. 그 결과 진심으로 좋은 뜻에서 시작된 행동조차 타인을 해치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예를 하나 떠올릴 수 있어요. 어느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 주변 사람들의 게으름과 무책임함을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작은 실수나 일정 변경에도 이건 무성의한 거야, 진심이 없어 보여라며 몰아붙였죠.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면 정작 그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항상 핑계를 대고 추가적인 노력을 기피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겉으로는 열정적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내가 싫어하고 비난하는 타인의 모습 속에 사실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결국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위험성은 내 안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할수록 그 어두운 부분은 세상으로 퍼져나가 관계와 삶을 흔들게 됩니다. 융은 말했어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악하다고 여긴다. 이 투사의 메커니즘,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어떤 사람의 특정 행동이나 태도에 이상하게 강한 거부감이나 짜증, 분노가 일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며 어쩌면 나도 저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몰라라고 조심스럽게 인정하게 된 순간이 있었을까요? 만약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혹은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어디엔가 잔잔히 울림을 주었다면 조금 나눠주셔도 좋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심리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걸 의식의 빛 아래로 올려다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융이 경고했던 위험한 무의식을 조금 덜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림자 투사만이 유일한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다음에는 또 다른 깊은 심리적 함정, 바로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려 해요. 준비되셨다면 다음 걸음으로 함께 가볼까요? 그림자가 부정되고 투사될 때 인간은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칼융이 강하게 경고했던 또 다른 심리적 위험이 있어요. 그것은 그림자처럼 억눌린 무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스스로를 과대하게 동일시하며 부풀어 오르는 상태예요. 융은 이 상태를 팽창, 인플라치오라고 불렀습니다. 자아의 팽창은 자신의 인격이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마치 자신이 더 큰 존재가 된 듯 느끼는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키타입의 힘, 즉 영웅, 현자, 희생자,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집단적 무의식의 상징적 에너지가 의식적인 자아에 갑자기 연결되었을 때 이 힘에 휘둘려 자아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사명을 받았어. 나는 틀리지 않아.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무너진 자아가 자신을 초월적인 무엇과 동일시하는 착각의 상태예요. 이런 심리는 대체로 자아, 구조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거나 유연하지 않거나 겸손함이 결여된 상태에서 강력한 무의식의 힘과 맞닿았을 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명예, 예기치 못한 영적 체험 또는 권력의 위치에 오르는 경험이 준비되지 않은 자아를 위험하게 부풀게 만들 수 있어요. 팽창된 자아를 지닌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의 확신과 절대성을 가지고 비판이나 다른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데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죠.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보통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려 하고 공감 능력은 점점 줄어들며 타인은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해요. 문제는 이 팽창이 점점 현실과의 접촉을 끊어버린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은 점점 자기 안에 갇혀 현실의 피드백을 듣지 못하고 과대망상에 가까운 판단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로 인해 타인과 조직, 관계를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자아 팽창 상태는 나르시시즘의 극단적 형태나 허브리스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져요. 특히 오랫동안 권력을 가진 리더들이 보이는 현실 왜곡, 공감 부족, 고위험 판단 등은 융이 말한 팽창된 자아의 전형적인 특징과 매우 닮아 있어요. 신화는 오래전부터 이 위험을 경고해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예요. 그는 아버지인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요. 하지만 흥분과 자만에 휩싸여 태양 가까이로 날아오르죠. 그 결과 태양의 열기로 날개가 녹아 바다로 추락하고 말아요. 이카로스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신적 힘과 동일시한 자아의 최후를 상징하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이처럼 자아 팽창은 매우 유혹적이지만 치명적인 심리적 낭떠러지예요. 전능함, 절대적 진리, 특별한 지위 같은 환상을 약속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고립, 현실 부정, 그리고 고통스러운 추락이에요. 이 상태는 건강한 자기 확신과는 완전히 달라요. 건강한 자아는 항상 자신이 인간임을 기억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할 줄 아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팽창된 자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안에 갇혀있고 수정과 성찰을 거부하며 오직 나는 옳다는 확신 속에 스스로를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아가 너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았는지, 지금 내 생각과 판단은 현실적이고 겸손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해요. 겸손은 이 위험을 막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을 경청하며 내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일부를 바라보는 한 인간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팽창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역시 융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아주 깊은 경고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팽창의 상태와 자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한 심리작용, 바로 광신과 집단적 경직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자아는 확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극단적으로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하나의 관점, 하나의 사고 기능, 예를 들어 오직 논리적 사고, 혹은 감정에만 의존하는 판단, 혹은 하나의 이념이나 신념 체계에 집착하면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무가치하거나 위험하거나 심지어 악하다고 규정하게 돼요.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심리 기능 간의 불균형이 병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한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기능 선호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광신적인 태도는 그 선호가 절대적 독재가 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은 끊임없이 반대극을 억압하고 제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순수한 논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감정이나 직관을 비합리적이라며 얕잡아보고, 감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은 이성과 근거 있는 주장을 외면하거나 왜곡해요. 정치적, 종교적 이념에 절대적으로 매몰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그저 적으로 규정하죠. 이러한 심리 구조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 존재가 이분법적인 딱지로 대체되어 이쪽 아니면 저쪽, 우리 아니면 그들, 옳은 사람 아니면 타락한 자, 이런 비인간화의 시작이 결국은 편견, 배척, 폭력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죠. 융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어요. 그는 절대적인 확신과 의심 없는 신념이 개인의 무의식을 마비시키고 집단 심리에 편승해 비극적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어요. 이런 광신은 또한 의식이 억누른 반대 에너지의 힘이 무의식 안에서 점점 커져 결국 터져나오는 에난티오드로미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 한 극단이 지나치면 그 반대 극단으로 돌아가게 되는 심리적 원리죠. 이런 현상은 삶에서 자주 보입니다. 가령 도덕과 절제를 외치는 사람이 숨겨진 욕망에 이끌려 몰래 이중적인 삶을 살거나 비폭력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 앞에서 격한 분노와 적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억눌린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억압이 강할수록 더 강력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예로 어느 날 한 지인이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며 극단적인 미니멀리즘과 금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곧 그는 타인의 소비를 공격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죠. 작은 사치조차 무지나 도덕적 타락으로 몰아붙였고 대화는 점점 설교처럼 변해갔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말 속에는 물질적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가 버리려 했던 욕망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 타인에 대한 정죄로 되돌아온 거죠.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이런 광신적 경직과 정반대에 있어요. 개성화는 한편을 선택해 나머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 양극을 함께 살아내는 능력을 길러요. 모순과 다름, 갈등과 조화를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탄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내면의 힘은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조화, 그림자의 통합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광신은 유혹적이에요.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나쁜 놈을 지정해주고 선택받은 무리 속의 소속감을 제공해주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커요. 인간으로서의 깊이, 배움의 가능성,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죠. 진짜 힘은 복잡함을 견디고 다름과 공존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균형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융이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험, 무의식에 의한 심리적 빙의 상태, 즉 자아가 자신을 잃고 어떤 힘에 점령당한 듯 행동하게 되는 그 심리작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신은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옳다고 선택한 고정된 태도에 갇히는 것이지만 복합체에 의한 지배는 우리 안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행동을 통제하는 경험에 더 가깝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듯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되는 상태죠. 융은 복합체를 강한 감정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무의식의 심리단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들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 상처, 관계 속에서 반복된 감정들 혹은 아키타입과 관련된 상징적 패턴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열등감 복합체, 어머니 복합체, 권력 복합체 등 우리가 자주 쓰는 말도 이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복합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 복합체를 갖고 있고 그 자체는 우리 심리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문제는 그 복합체가 너무 강해져서 의식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아가 그 안에 잠식될 때예요. 융은 이 상태를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점령은 무슨 귀신이 들린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극단적 현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자극 앞에서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나의 중심이 사라지고 감정에 사로잡힌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별것 아닌 지적에도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사소한 실수에 과도한 수치심을 느끼며 무너지는 것, 늘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 행동 패턴 등도 복합체에 점령되었을 때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복합체는 자기만의 감정 논리, 자기만의 해석틀, 자기만의 진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태에 빠지면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고 자신도 나중에 후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돼요. 한 예로 지식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어떤 사람은 토론 중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많이 안다는 인상을 줄 때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꼬거나 끼어들며 대화를 망쳐버리곤 했어요. 겉으로는 지식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지적 열등감 복합체가 자극받아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공격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런 반응은 그 사람 자신조차 왜 그랬는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복합체가 너무 강하고 자주 활성화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 관계는 파괴되고 삶은 점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는 개성화의 여정을 크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내면의 조타를 쥐고 있어야 통합과 성장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복합체에 점령되면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합체는 타인에게 쉽게 조종당할 수 있는 약점이 되기도 해요. 나의 감정 버튼을 누를 줄 아는 사람은 나를 쉽게 자극하고 내 중심을 잃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희망도 있어요. 융 심리학의 핵심 중 하나는 복합체는 무의식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지만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나면
점차 힘을 잃는다는 점이에요. 이 힘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내 안의 복합체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예상치 못한 감정 폭발, 늘 반복되는 후회, 상황에 비해 과도한 반응. 이런 순간을 그냥 넘기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 이건 내 감정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상처가 반응한 걸까? 하고 조용히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복합체의 점령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정신분석, 자기탐색, 꿈분석, 감정기록, 이런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복합체의 뿌리를 찾아가고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진실과 메시지를 이해하며 조금씩 통합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삶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위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징후들을 경계해야 할지, 심리적 신호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차분히 함께 성찰해 보려 해요. 이제 우리는 앞서 다룬 그림자의 투사, 자아의 팽창, 광신, 복합체의 지배 같은 위험한 심리작용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 상태는 겉으로도 드러나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극도의 신중함과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해요. 융심리학은 심리의 깊은 무의식의 흐름을 다루기 때문에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하고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그 눈조차 항상 우리 자신의 주관, 그림자, 복합체를 통해 필터링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우리 눈에는 오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깊은 불안이나 방어 기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이의 비논리적 선택이 실은 그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는 타당한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오늘의 주제는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의 깊은 관찰의 가능성으로서 몇 가지 행동 패턴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확신이나 단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를 강하게 투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끊임없이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고 특정 집단이나 유형의 사람에게 과도한 반감을 표현하곤 하죠. 또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과 마주할 때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악은 항상 박에 있어야 한다는 심리 구조예요. 자, 팽창의 경우는 과장된 자신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암묵적 전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드러나기도 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수단처럼 대하거나 자신의 사명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광신적 경직은 자신의 신념 외에는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지, 위험, 타락 등으로 라벨링하고 배척해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집착적 고착, 복잡성에 대한 거부,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도 이 패턴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복합체에 점령된 상태는 감정의 폭발, 과도하게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 행동, 돌발적인 태도 변화 등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작은 자극에도 불균형한 감정 반응이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의식은 분명 그러지 말자고 하지만 몸과 감정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험한 심리 상태에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나쁜 하루가 있을 수 있고 실수하거나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패턴의 지속성,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의 유무예요. 즉,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는 이미 무의식의 힘에서 벗어나려는 성숙한 과정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어떤 자각도 없고 문제를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며 반복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건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이해와 구분은 타인을 바라보는 데보다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돼야 해요. 융 심리학의 핵심 질문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 투사하고 있지?
나에게도 팽창된 자아가 있지 않나? 나는 무엇에 대해 편협하고 완고해지고 있지 않나? 어떤 복합체가 내 삶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을까? 이런 자문이에요. 진짜 심리적 건강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위험한 신호를 판단하려 할 때는 항상 겸손함, 자제, 자기 경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그 순간조차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융은 우리에게 단지 위험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을 바쳐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의식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성숙하고 통합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길과 방법, 즉 해독제 또한 함께 제시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융이 말한 의식의 길, 즉 진정한 변화와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탐색의 길이 얼마나 섬세하고도 깊은 주제를 다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융이 경고했던 가장 위험한 신호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적인 행동보다 그보다 훨씬 깊숙한 내면의 무의식적 작동 방식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림자의 투사, 자아의 팽창, 광신적 경직, 복합체에 의한 점령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자신도 모르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된 핵심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의식, 혹은 의식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자신이 그림자를 외부에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오만이 정당하다고 믿게 하며 자신의 신념 외에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게 하고 자신의 상처가 재생산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은 다른 사람 속에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조차 모르는 내면의 어둠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심리적 위험을 경계하려는 우리의 시도조차 쉽게 또 다른 그림자의 투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좀 위험해 보여. 저건 분명 자아 팽창이야. 그건 투사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면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융 심리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는 어디서 위험한가?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보지 않으려 하나? 나는 나의 어떤 확신을 너무 쉽게 믿고 있나? 나는 어떤 감정에 반복적으로 사로잡히고 그 감정을 통해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려는 진정한 용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는 겸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성찰의 의지, 이런 자기 관찰의 태도, 즉 깨어있음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아마도 유일하게 진정한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정직하고 더 복합적이며 더 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낯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진짜 변화가 가능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찰은 누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가입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찾고 있던 모든 방향성과 모든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정직하게 갖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 또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아주 조용하고도 강력한 의식의 시작이에요.